네,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공동 창당을 하기로 한 가운데 이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당 잔류를 선택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미래대 연합이 공동 창당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같이 이제 개혁 미래당으로 이제 공동 창당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세력이 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 나타나는 것 분명히 제3지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어떤 무당층, 그러니까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우린 싫다, 우린 제3지대라든가 무당층에 속해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요는 충분히 지금도 아직 총선 70여일 전에 충분히 정치 환경은 조성돼 있는데 지금 원래는 다섯 갈래였잖아요. 근데 예. 이제 이게 세 갈래가 된 거죠. 근데 네. 이제 한 갈래는 보수 정당에서 분화돼 나온 이제 말하자면 이준석과 양양자 전 대표가 합쳐진 거고 예. 한쪽은 민주당에서 분화돼 나온 세력이니까 어찌 보면은 양당에서 분화돼 나온 세력이 네 개인데 금태섭과 이제 유호정 의원은 별도의 세력인데 예.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세력은 아마 그 캐스팅 보트 세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세가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택할 것 같고 아니면은 두 세력이 어떤 말하자면 합당에 좀 약간 지지부진할 경우에 아마 캐스팅 보트라든가 중재자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두 갈래 길이만 남았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설 전이라면 뭐 지금 한 열흘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냐 아니면 설 이후에 가능하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절박성이 아마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 대우로 뭉친다면은 큰 틀에서 보면 기호 3번 아닙니까? 예. 기호 3번이면은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바로 제3지대라는 중도가 삼각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구도가 되고 만일 합쳐지지 않으면은 각 정당에서 분한해 나온 세력이 네 갈래 길이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게 더 유리하나를 아마 따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무조건 기계적으로 합당해 버린다고 숫자가 올라가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낮아지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민심을 좀 보면서 각 당이 내어놓은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게 과연 화학적 결합이 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에게 좀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한 다음에 그 여부를 판단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개혁이라는 그 단어를 양쪽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걸로 네. 봐서는 여지는 열어놓고 있으나 아직은 사실은 이 부분이 사자구도로 갈지 기호 3번이라는 단일 대우 빅텐트 안에 묵힐지 요거는 설 민심에 대한 유동성 여부가 조금 좌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개혁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개혁신당과 개혁 미래당. 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좋은 단어를 뽑자면 개혁이라는 말처럼 지금 좋은 단어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이름을 고르다 보니까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것이 뭐 양당이 합쳐지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꿈보다는 해몽이 좋은 것으로 전 보입니다. 네. 원래 이 제3지대의 출발은요. 단일 대우를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단일 대우를 염두에 두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두 개의 그 보수 진영에 나온 신당, 그 다음에 진보 진영에서 나온 신당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것은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좀 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절박감과 진정성이 좀 국민들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 신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신당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양당의 기득권 정당이 지금 하는 행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대를 비난하고 증오하고 악마화하고 그래서 결국엔 혐오의 정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양 당에 있는 어떤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신당조차도 자기들의 주도권 내지는 그 지분 뭐 이런 패권을 중심의 사고가 만연한다면 결국에는 제3지대의 빅텐트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엔 그것을 양쪽 다 버려야 한다. 나를 중심으로 한 패권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권한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지분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걸 버리는 순간 빅텐트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네.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네. 두고 이제 불쾌감을 표한 네. 거는 지금 말씀하신 네.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쾌감을 표현한 거는 저는 약간 교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뭐 모든 사람이 쓰는 겁니다. 저도 쓰고 모두가 쓰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법적으로 선관위나 이런 데 가서 유권 해석이나 법적으로 이걸 쓸 수 없다. 이 판정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법적으로나 유권 해석에서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기 전에 남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뭐라고 한다는 건 아니 본인이 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까? 여기 뭐 저작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먼저 썼으니까 쓰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 내 권리가 내지는 나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럼 신당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그 가치와 진정성을 알릴 때 신당이 성공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런 자잘한 모습은 정당의 대표답지 않은 굉장히 작은 모습이다. 그릇이 작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이 군소 후보 그 전 정당들 간에 새로운 정당 세력들 간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이 가장 앞서 나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국민의 주목을 끄는데 그 눈길 끌만한 그런 깜짝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슈들도 꺼내놓고 있는데 저는 정당명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당 역사를 보면 더 들어가는 단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 들어가는 게 많고 그다음에 세자가 또 들어갑니다. 이거 한글의 세자이죠. 그다음에 개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주 들어가고 국민 들어갑니다. 이 5개가 거의 혼용되다시피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과거에는 공화라는 단어도 좀 사용이 됐는데 이게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어젠다 혹은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압축된 단어를 정당명에 넣는 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개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실은 이게 차용했다, 더 무임승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주목 끌기의 발언일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기계적인 서로 어떤 합당, 그다음에 묻지마 세력의 묻지마 합당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뚜렷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3지대가 보여줄 가치는 무엇이냐? 그러면 양당과 다른 그런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당신들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이런 걸 묻는데 우리 이번에 제3세력으로 뭉쳐서 그냥 심판해 볼게요. 1, 2당을 심판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실 우리 정치가 그 극도로 증오화돼 있고 사실은 정말 그 팬덤화돼 있는 이런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틈새를 제3지대가 아무런 명분과 이슈 그다음에 시대 정신 없이 그냥 균열만 파고들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게 하기에는 정치 의식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조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국민의힘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네. 선언했습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가 네. 좀 모셔오고 싶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거절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당 이준석 신당에 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신뢰 내지는 지지가 아직까지 약하다 이런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픈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불출마가 아니라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당이 역할을 준다면 그 역할은 기꺼이 하겠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두 가지로 읽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지대가 무슨 당 이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이럴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양대 거대 정당이 있는데 지금 이 거대 정당이 한 가치가 그야말로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치는 증오를 줄이고 갈등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증오를 일으키고 선동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가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타파하는 게 시대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 정신에 맞게 행동을 해주는 게 필요하는데 신당이 지금 빅텐트도 못 만들 정도로 서로가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패권이나 지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3지대는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 정신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 남아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네.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신당 대표보다 오히려 포용성도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의 시각에서 판단 기준에서 볼 때는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이라는 카드를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 같으세요? 네, 사실은 저 지금 김상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뭐 나는 공천 신청을 예. 안 한다지 내가 불출마 선언 안 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왜 안 되냐면은 왜 어렵냐고 저는 진단하냐 그러면은 예. 이분이 수도권 소구력이 있는 건 맞아요. 중도의 확장성이 있는 것도 맞아요.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일 이제 들어와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거나 어느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한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지난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오히려 공천 갈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혹시 이게 한동훈식 공천인가라고 용산의 기류가 조금 울렁울렁 할 경우에는 저는 이게 또 파열음이 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유승민 의원이 그러면 여기 들어왔을 때 윤 대통령을 직격하거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그 공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겁니까?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확장성과 중도 소구력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쓸 때에는 고도의 이거는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용산과의 조율이라든가 상황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카드를 사용하기는 약간의 정치적 부담이 좀 크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긴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제3지대로 온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했을 텐데 이로 인해서 제3지대 통합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분이 합류 안 함으로써 여지가 좀 더 말하자면 유연해졌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색깔이 다른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더 개혁신당의 힘을 키우는데 이분이 와서 도와주는 것 고맙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몸집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나중에 기호 3번이라는 빅텐트 합당을 놓고 보면은 이분의 거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쉽죠. 왜냐하면 이 정도 자신과 정치적인 어떤 캐릭터라든가 정치적 정책성을 함께하는 그런 대선 주자급 후보가 들어온다면 힘은 되지만 오히려 이분이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내는 데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정치적 셈법 계산은 조금 좀 한번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좀 예.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네네. 지금 제3지대 통합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신당에 가서 오히려 대표성을 지니면 오히려 협상이 굉장히 순항할 수도 있다.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의 정책이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도와 심지어는 진보 진영의 일부 합리적 층까지 아우르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멘토로 여기고 따라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가 신당에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갈라진 신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이냐, 이질감을 가질 것이냐,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양쪽 다 중도를 중심으로 양쪽을 확장하고 양쪽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신당이 성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탈당을 선언했어요. 일단은 제3지대로 갈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잘 보도가 되진 않아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권은희 의원이 뭐 복잡하겠죠. 되게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글쎄 수도권에서 출마를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을 많이 뭐 고민할 것 같고요. 예. 호남이나 뭐 워낙 호남 출신이니까 네네.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 출마를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 쪽에 신당을 많이 죄송합니다.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제3지대가 하나로 합쳐지기를 저는 바랄 거라고 봐요. 그래야 본인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질 테니까요. 예. 의견 좀 듣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총선을 70일 나온 상태에서 의원직까지 던지고 나올 정도라면 당연히 이제 이건 출마하겠다는 뜻이죠. 제3지대로. 그런데 저는 이준석 당,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신당.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미묘한 말을 했잖아요. 그 문제의식엔 동의하는데 해법이 좀 다르다.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당에 이제 안철수 원래는 민주당이었지만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분이 왔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따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분은 이제 호남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 연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저는 이낙연 신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낙연 대표도 호남 출마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선회한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저도 듣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보도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권은희 의원도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총선에 자기 스탠스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최종 선택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개혁신당보다도 오히려 이낙연 신당 쪽으로의 선회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 공천 심사의 주목 포인트 좀 콕 좀 찝어주시죠. 뭐 주목 포인트는 다 이게 사천이 될 것이냐 공천이 될 것이냐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 그 지역이 험지냐 아니면은 텃밭이냐, 뭐 이걸 가지고 많이 판단들을 할 텐데요. 그 정당의 텃밭에 그 뭐라 그럴까 맹주의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정당의 사실상의 오너의 사람이 간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읍참마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보다 읍참마속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느냐가 이 공천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읍참마속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특히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번 또 총선 공천이 좀 정치력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서 일각에서 뭐 당정 갈등이 좀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총선 공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어떤 제스처들을 취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공천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이 조금 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공천 이게 정치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천관리위원회가 벌써 공천 기준들을 다 해놨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253석 가운데 20%인 이제 50석을 단수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할 수 있다라고 우선 추천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우선 추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디테일하게 다 해놓고 그다음에 수도권 험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TK대 지역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이른바 그 말하자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의 기준들을 다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의 기준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셔다 놓고 바로 발표했던 이 기준들이 끝까지 지켜질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 나중에 오면 또 이제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뭐 바꿀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또 얼마큼 많이 적용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다음에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일 지금 그 김경률 위원장의 대한 그런 그 출마 논란이 사천 논란으로 이제 빚어졌듯이 한동훈 위원장이 혹시 어떤 외부 인사 영입을 각자 이제 공천 지역에다가 배분할 때 물론 공관위의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혹시 이것이 한동훈식 사람 심기가 아닌가 이게 내 세력으로 미래 권력으로의 혹시나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아주 그걸 정교하고 치밀하게 관리하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하다가 이제 중요하게 국민의힘 입장이 되겠고 저는 민주당에서 한 말씀 드리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지금 좀 그 공천 과정에서 아주 좀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말하자면 그 지뢰밭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지금 그 현역위원 컷오프를 하는데 100점 가운데 30%의 격차가 나면은 이게 단수 공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100점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가장 많은 40%가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원래 강성당원들의 응답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될 때 반발이 어디까지 오느냐. 그래서 반발하는 분들이 또 당을 따갈 수 있느냐. 이런 여부들이 민주당이 좀 뇌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당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출마 선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눈길을 끈 것은 이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어요. 지금 여기가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뭐 일단은 맞대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겠죠.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만 봤을 때 좀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윤희숙 의원은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좀 신경 쓰겠다라는 뭐 의식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윤희숙 그
후보를 내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그것이 용산이나 지금 행정부의 입장이나 스탠스가 어느 정도 바뀌어주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뭐 300분의 1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책을 바꾸는데 뭐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을 출마하기가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쉽지만 않을 뿐더러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냐면 과거에 본인의 지역구였어요. 그냥 본인의 지역구를 친구한테 준 겁니다. 근데 친구가 거길 나갔다고 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걸 또 나한테 가져온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지역구가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이제는 굉장히 상징성도 커진 사람이고 책임성도 굉장히 커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책임성과 그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보다 선당 후사하는 모습 그리고 정치와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 당선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여기 가서 이런 정치적 목소리를 낼 때 이것이 정치권에 이런 울림을 줄 수 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우리 정치의 변화에 그 미랄이 될 수 있다.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곳에 나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별로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윤희숙 의원하고 상대를 할 때도 굉장히 좀 그 지역의 그 조직력에서는 앞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 뭐랄까 전문성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는 그렇게 앞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윤희숙 의원한테 만약에 진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본인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 운동권 이제 출신 인사들을 상대로 이제 이렇게 출마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죠. 이거는 총선 전략으로 딱 지금 드러나는 건데 예. 지금 어찌됐건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국정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놓고 보면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구도가 좀 높아요. 그건 맞는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권 심판론의 구도를 인물 대결 구도로 바꾸겠다. 이 구도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윤희숙 의원뿐입니까? 일단은 뭐 지금 박민식 전 그 본부 장관도 그 김민석 의원과 붙어서 영등포 실제로 영등포 그래서 그 김민석 의원, 그 서울대 총학생장 출신이죠. 그다음에 호준석 전 영입한 인재, 그 언론에서 영입한 인재도 바로 지금 저 구로 의뢰 지금 가서 지금 이인영 의원 지역구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여기에 김경률, 그다음에 원희룡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맞춤형,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나 혹은 상징성 있는 대결 구도가 될 만한 지역들의 이른바 자객이라기보다는 저격 수용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맞대결 구도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번에 정권 심판에 대한 구도를 인물 대결 구도, 그다음에 거기 더 나아가 세대 교체, 정치 교체 구도로 바꾸겠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소구력이 있는 전략으로 봐요.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또 그런 그 시그널을 보내는 게 나는 586 정치인이 사과할 필요가 없지만 우린 청년 세대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다라고 정책으로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총선 구도가 정말 정권 심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총선 전략이 먹혀서 인물 구도로 치환되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국민의 시선을 집중하는 포인트가 될지 이 부분은 향후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게 국민의힘이 잘 이어져 나가줘야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인물 구도가 되려면요. 그 인물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물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이 사람들이 내면 어떻게 될까요? 용산은 또 격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기사가 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대로 저는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 민주당도 긴장을 하고 그거에 맞는 변화를 하고 제대로 된 공천에 더 힘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기다려봐야 되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결국은 뭐 이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타당하신 지적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겁니다. 이분들이 국민 눈높이요? 당연히 맞춰야죠. 아니 수도권 출마자가 중도층이 이렇게 많은 데서
본인이 말하자면은 자기의 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본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인재 영입들 한 분들인데 각 분야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고 해서 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맞춤형 저는 저격 수용이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시는 국민 눈높이는 그건 기본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서 총선 승리를 위한다면 용산에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국정이 운영되려면 총선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에 물밑에서만 조율을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박 좌장이죠.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경북 경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내리 사선을 했었는데 지금 이 지역에 여당의 윤두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도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워낙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인 정치인이에요. 그 사실은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실상의 그 뭐 2인자, 3인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분이 그동안 경산 그 지역의 투입 또 지역 발전이라는 엄청난 사실은 그 예산 같은 투입들이 엄청났는데 과연 그런 지역 발전론이 먹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말하자면 국정 수행 그 지지도가 말하자면 TK 지역은 상당 부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균열될 지점을 얼만큼 최경환 후보가 잘 파고들 것이냐 이제 관건이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뭐 약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점은 저는 아마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게 보수의 분열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인트는 최경환 의원이 후보가 내세울 지역 발전론, 내가 그동안 헌신했고 내가 기여했다라는 이 지역 발전론이 먹힐 것이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분열은 안 된다고 윤두현 의원을 지원해주는 보수 성향 특유의 당원들이 그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것이냐. 예. 요 갈래에서 아마 저는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좀 여야를 네. 막론하고 올드보이들의 기환이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올드보이의 귀환 안 좋죠. 예? 정치가 그 시대에 맞는 정치로 변해야지 자꾸 올드보이들이 뒷물을 막는 물이 안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죠. 썩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양당이 너무 썩어가지고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보이들의 입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요. 어떤 사람은 당을 타고 출마합니다. 당을 타고 출마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활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내 자산 가지고 승부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전혀 그거는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당 기득권과 뭐 비난의 정치, 상호 비난의 정치,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무소속 최경환 의원한테는 표를 주게 될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염증이 높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또 자기 자산대로 내세우는 거니까 그것도 저는 당당해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다른 올드보이들의 경우는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은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의 앞길을 막는 것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의당 이야기도 해볼게요.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사람은 2년만 수행을 하고 사퇴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이제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비례대표 2년 순환제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데요. 이 오래전부터 좀 논의한 사안이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지금 그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지지가 철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동안 사실상 제3지대를 대표하는 정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게 현행 선거법의 그 허점을 이용한 꼼수거든요. 현행 선거법은 그 당시에 당선될 때 비대의원이 나중에 사퇴하더라도 그 당시에 당선될 때의 정당의 후순위가 승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대를 하더라도 연대에서 사퇴를 하더라도 그 말하자면 정의당 때 당선된 사람들로 꼽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대연합을 하겠다면서 이른바 말하자면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것을 과연 오랜 정치개혁의 실험이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가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계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자꾸 쪼그라드는 정의당이 더 쪼그라드는 저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저는 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정의당 정도 내부에서야 큰 문제 없겠지만 만일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고쳐야죠. 고쳐가지고 차라리 헌법 정신에 맞게 부합하게 그렇게 하는 게 떳떳하고 바른 길이지 왜 헌법의 정신은 우회하고 그다음에 현행 선거법의 꼼수는 활용합니까? 이런 정치는 저는 정치 개혁이 아니죠. 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네. 정의당에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측면의 방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국민의 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선출되는 국민의 의사를 바꾸려면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이 결정해준 의사결정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주의에 정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그 원칙과 상식을 세우는 정치 세력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과 상식 모든 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바닥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면요. 정의당의 앞날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단언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 법적 검토를 해서 고발할 사안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권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견제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제하고 조심해 주실 수 있다면은 저는 고발 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법적 검토를 했는데 무리하게까지 한다 그러면은 역풍이 불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한 법적 검토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관위 이야기도 좀 꺼냈거든요. 상황이 좀 심각한데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의 손해가 지금 대통령을 고발하는 게 과연 이걸 가지고 법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정치 개입에 대한 정황 증거가 없어요.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 보도가 그렇고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건데 민주당도 그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 저는 하나죠. 대통령이 올해 신년부터 지금 쏟아내는 여러 가지 지역 순회 정책, 이른바 민생 현장 대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굉장한 걸 쏟아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말하자면 총선용 공약 같은 것을. 근데 그걸 당이 이제 받아서 공약화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런 법으로 걸어놓고 우리가 압박하니까 더 이상 이제 과도하게 총선 그런 공약이라든가 지역 순회하지 마라. 그런 의도가 담긴 건데 저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죠. 좋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뭐 개입 여부를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정치를 사법으로 끌고 가면 됩니까?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를 자제하자고 그렇게 민주당도 얘기하고 국민의힘도 얘기하는데 툭 하면 이걸 갖다가 법에 갖다 넘기고 사법부에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마저 자꾸 사법부에 심판해 달라 그러면은 그 민주당을 과연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이 볼까요? 민주당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저는 해야지 눈앞에 그 사탕이 달다고 덥석덥석 그것을 무는 행태를 가는 건 저는 그게 정말 제1야당다운 정치 혹은 저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소구하는 정치가 가능할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굉장히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도 과도하게 당무에 개입했다고 보여지는 정황이 나왔어요.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셔야지 그 부분은 민주당을 비난할 일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마이크에 서가지고 수많은 언론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퇴 요구를 내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용산에서 사퇴 요구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히 비서실장이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증거로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합리적인 의혹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도 여기서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 좋습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남의 당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고민했습니까? 왜 이걸 갑자기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끄집어내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할까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했으면 끝날 일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저는 당무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가장 많은 당비를 내는 1호 당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남의 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거를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의도가 있는 걸로 보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야당이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반드시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고발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속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 이런 절차적 문제 제기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의 문제까지 과연 사법의 영역으로 넘겨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쭐게요. 오늘 이제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를 단독 소집을 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또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합의된 일정 아니다라고 네. 해가지고 반쪽짜리가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좀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합의를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 게 국회는 많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든 권력기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면 토론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뭐 우리 쪽의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한다? 이건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뭐 우리 쪽 사람들의 뭐 문제를 그 국회에서 다뤄야 될 상황이 존재하고 그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참여하는 게 맞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회 국민의 대표의 도리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검법도 통과시켰고 뭐 다 했는데 뭐 다시 이걸 또 국회로 끌고 들어가는 건 뭡니까? 제의 발의만 하면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국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총선의 시간이고 정당의 시간이고 공천의 시간입니다. 굳이 이거를 국회로 끌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이걸 뉴스화시켜서 다시 내보내서 지금 특검법 재발의 전에 본인들이 왜 안 하냐의 그런 문제들을 차라리 국회로 끌어들여서 문제 제기함으로써 뉴스의 주목도를 높여보겠다는 전략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은 절차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여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도 보여줬던 일이기도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총선의 시간이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전략 저는 뭐 이걸 뭐 굳이 민주당이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비판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뉴스가 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뭔가 꿀린다는 얘기잖아요. 뉴스가 되면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야 당당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검법을 그럼 재발의 민주당이 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그럼 평가받거나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균열을 유도하거나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 여당의 불참을 뻔히 알면서도 이걸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뭐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좀 정쟁화시켜 보겠다는 의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이번 주도 아주 국회가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